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7년 차 40대 여성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들으면서 세상에나 이런 일들도 있구나 싶었었는데 생각해보니 저도 여기에 올릴 만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20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커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남동생은 시부와 재혼한 시모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남편의 친모는 남편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친모가 돌아가신 후 얼마 뒤 시부와 결혼을 했죠. 그러다 보니 제가 결혼할 때쯤에 도련님은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어요. 시모와 시부는 나이 차도 많이 났는데 들어보니 같은 직장에서 만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부가 남편의 친모를 보내시고 외로워 빨리 시모를 만나셨구나 생각을 했었죠. 결혼을 하고선 몇 번 저희 집으로 도련님을 맡기는 날이 있었어요. 시부의 몸이 좋지 않으시다 보니 시부의 간호를 하시느라 도련님을 맡기신 거죠. 처음에는 며칠 동안 맡기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거의 저희 집에서 도련님이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면서 도련님과 자주 시간을 보냈었는데 도련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눈치를 보길래 걱정돼 어머님께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어제 아버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래도 전보다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도련님 이제 집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아무리 그래도 도련님이 저희 집에 계속 있으니까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요. 도련님이 아직 어리잖아요. 엄마도 보고 싶을 거고 걱정도 많이 하더라고요. 왜? 내 아들 돌보기 힘드냐?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야? 왜? 동주가 눈치 주디? 걔는 애한테 왜 그렇게 눈치를 주는지 모르겠다. 아니 나도 우리 애 데리고 오고 싶지. 그런데 애 아빠도 아프고 정신도 없는데 데리고 와서 잘 챙겨주지도 못할 것 같고. 그래도 너는 젊고 건강하니 옆에서 놀아줄 수도 있고 좋지 않니? 당분간 좀 봐줘. 아니, 제가 힘들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요. 도련님이 너무 안쓰러워서요. 아직 10살도 되지 않았는데 자꾸 저희 집에 있으니 슬퍼하는 것 같아서. 저번에는 엄마 보고 싶다고 말하는데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기 와서도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형 눈치,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걔가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너 내가 눈치를 주니까 그런 거지. 네가 잘해줬으면 걔가 그렇게 눈치 보겠니? 거기가 재미있으면 엄마 보고 싶단 말을 하나도 안 나올 텐데 네가 잘 안 해주니까 그런 거지. 좀 네가 잘해줘. 나도 네 시아버지 간호하느라 바쁜데 애를 어떻게 챙기라고 그러는 거야?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 고생 같이 해야지. 안 그러니? 아, 그래도 이건 엄연히 어머님이 돌보셔야죠. 제가 힘들기도 하고 도련님이 정말 힘들어해요. 저도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놀러도 자주 나가는데 딱 그때만 재미있어하고 쉴 때는 너무 슬퍼하는 게 보여서요. 자기 언제 집에 갈 수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대답도 못 해주겠고 시간이 안 되시면 제가 데리고 가서 시댁에 있는 건 어떠세요? 아유, 너까지 오면 내가 신경 쓰여서 네 시아버지 간호 제대로 하겠니? 너는 생각을 해도
네가 그러니까 더 잘해줘야지. 걔가 오죽하면 언제 집에 가냐고 물어봤겠어? 난 네 시아버지 돌봐야 하니까 수고스럽더라도 네가 계속 잘 좀 봐줘. 어차피 초등학교 들어갔으니 뭐 손길 갈 것도 없겠지만. 처음에는 시부가 아프다는 말로 저희 집에 맡겼지만 점점 시모는 별다른 일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도련님을 저희 집으로 보내곤 했어요. 시모의 말로는 손길 갈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겨우 10살도 안 된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죠. 전 외동딸이라서 동생이 없었기 때문에 늦둥이 동생처럼 살뜰하게 챙겼어요. 항상 눈치를 보는 도련님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남편은 도련님을 귀찮아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모가 도련님을 집에 두고 갈 때면 화를 내기도 했었죠. 여보, 당신 동현이 보는 거 힘들지 않아? 안 그래도 내가 오늘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말했는데 아버지는 모르고 계시더라고. 아무래도 어머니가 그냥 데리고 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오지 말라고 해야 되겠어. 아무리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시지만 이게 무슨 민폐야. 당신한테 내가 미안해서 할 말이 없어. 괜찮아. 나도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버님이 좋았다 나빴다 하시니까 그래서 그러신가 봐. 그러니 어쩌겠어. 우리가 가족이고 당신 동생인데 같이 봐야지.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동안에는 도련님이 눈치 안 보게 해주자. 아직 10살도 안 된 아이잖아. 와서는 매번 눈치만 보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당신까지 나서서 그럴 필요 없잖아. 아니야. 자꾸 받아주니까 쟤도 그냥 오는 거잖아. 난 당신이 힘들까봐 걱정이야. 아무리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밥도 매번 챙겨줘야 하고 숙제도 챙겨줘야 하고 놀러도 같이 가줘야 하는데 내일 당장이라도 내가 데리고 가서 보낼게. 아니 엄마가 있는데 왜 여기 와서 맡기는 거야? 나는 진짜 이해도 안 되고 솔직히 화나. 됐어. 어머님한테 전화해보니 어린애가 집에 가서도 눈치 보게 생겼더라고. 그냥 여기서 같이 지내도 난 상관없으니까 당신도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너무 화만 내지 말고 같이 놀아줘. 당신이 아예 관심도 안 보이니까 더 눈치 보잖아. 난 도련님 오니까 외롭지 않고 좋은데 뭐. 당신도 매일 야근한다고 늦게 오는데 도련님이랑 말동무도 하고 장도 보다 보니까 난 재미있더라. 이런 게 아이 키우는 재미구나 싶기도 하고. 사실 저도 처음에는 도련님이 자꾸만 저희 집에 오는 게 불편하고 싫기도 했어요. 지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는 도련님이 눈치 보는 게 보이기도 했고, 특히나 남편이랑 같이 밥을 먹을 때면 너무 얼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동안에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자꾸만 집에 오는 도련님을 보고선 남편이 참다 못해 도련님에게 다음날 집에 가라며 화를 낸 적도 있었어요. 그때 너무나도 서럽게 오는 도련님을 보면서 남편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그렇게 그러면 어떡해. 자기도 여기 있고 싶어서 있겠어? 매번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오는 거 당신도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 안 그래도 당신 있을 때는 더 눈치 보는데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에 있을 때만큼은 눈치 보게 하지 말라고.
애가 무슨 죄야? 내가 불편하면 말할 테니까 당신 자꾸 그렇게 화내지 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당신도 힘든데 우리가 계속 봐주니까 쟤도 여기 와서 이러는 거잖아. 편하니까 계속 오는 거라고. 당신이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오는 거라니까. 엄마가 보낸다고 하더라도 안 간다고 하면 될걸. 왜 자꾸 오는 이유를 모르겠어. 난 당신이 이러다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그게 걱정돼. 괜찮아. 나 정말 괜찮아. 도련님 오고 나서 나 솔직히 마음도 편해지고 좋아. 같이 보내는 시간도 즐겁고 이제는 적응도 됐어. 오히려 당신이 이렇게 화내면 더 불안해.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 알겠는데 아직 아이잖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 그리고 우리 집에 오면 청소도 도와주고 나랑 같이 산책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데. 아,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당신 안 그래도 아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쟤 올 때마다 난 당신이 아이 생각에 힘들까봐 걱정돼. 아무래도 이렇게 자꾸 오다 보면 당신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아버지한테 잘 말해서 보내지 말라고 해볼게. 저희는 결혼을 하고서 몇 년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임신을 해도 계속 초기 유산이 되거나 아예 임신이 되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전 심한 우울증에 힘들어하곤 했는데 가끔씩 오는 도련님이 저에게는 의외로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처음엔 극구 반대를 했지만 점차 제가 도련님과 자주 지내면서 우울해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 대한 집착과 우울감도 내려놓을 수 있었죠. 그러던 중 시부가 갑작스레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도련님도 더 이상 저희 집으로 오지 않았죠. 전 도련님의 안부가 궁금했지만 시모는 항상 바쁘다며 전화도 잘 받지 않고 피하시기도 했는데 남편은 어차피 시부가 없으니 남이라며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 연락도 닿지 않자 전 걱정이 돼서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근데 그때 찾아간 시댁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모는 어딜 갔는지 집에도 없었고 중학생이던 도련님이 홀로 라면만 먹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 시모는 여행을 가서 들어오지 않는지 꽤 됐다고 하고 그동안 도련님은 매일 라면을 먹었던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선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 시모에게 도련님을 당분간 데리고 가 있겠다며 전화를 했죠. 어머님, 혹시 지금 여행 가셨어요? 어머님, 전화가 안 돼서 걱정돼가지고 지금 시댁에 왔는데 도련님 혼자 있어서요. 아니, 여행을 가시면 저한테 미리 말이라도 좀 해주시지. 그러면 도련님 혼자 두지 않고 저희 집에라도 데리고 와 있었을 텐데. 어머님, 언제 오세요? 도련님 말로는 어머님 안 돌아오신 지 일주일이나 되셨다고 하는데. 네가 왜 거기가 있니? 우리 아들을 네가 왜 챙겨? 야, 어차피 우리 이제 그 양반도 없는데 무슨 관계라도 되겠니? 네 아버님도 돌아가신 마당에 너랑 나랑 무슨 연골고리가 있겠어? 됐다. 신경 쓰지 말아라. 걔 데리고 가서 뭐하게? 네 남편도 우리 아들 안 좋아하잖니? 괜히 데리고 가지 말고 그냥 둬. 나 며칠 더 있다가 집에 갈 거야. 걔 알아서 라면 끓여 먹고 있지 않니? 아,
어머님, 근데 라면만 먹고 있어서요. 그래도 잘 먹어야 하는 시기인데,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데리고 가 있을게요. 어머님 오시는 날 말해주시면 집으로 데려다 주고요. 이렇게 며칠 동안 집을 비우시면 도련님 혼자서 먹을 게 부족하잖아요. 뭐라도 사 먹으라고 돈이라도 챙겨주시지. 일주일 내내 라면만 먹었대요. 걔 알아서 밥 잘 챙겨 먹어. 그리고 점심은 학교에서 먹는데 무슨 일주일 내내 라면만 먹어? 신경 쓰지 마. 걔 알아서 할 거니까. 뭐 네가 정 데리고 가고 싶거든. 데리고 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시몬은 말도 없이 여행을 가서 며칠 동안 집을 비우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도련님은 자연스럽게 라면을 끓여 먹으며 지냈다고 했어요. 전 그 말을 듣고선 너무나 황당했죠. 시몬은 그동안 자기 아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본인 생활을 하느라 바빴던 것이었어요. 전 도련님이 너무나 안쓰러웠고, 그래서 도련님을 데리고 집으로 왔죠. 처음 남편은 왜 또 데리고 왔냐며 말을 했지만, 그간 시모의 행적을 말해주니 아무 말 없이 받아주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해준 얘기는 지금도 충격이었어요. 참,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었던 거야? 참, 솔직히 나도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볼 사람도 아니긴 하지. 그 여자 말도 맞아.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이것저것 참견할 사이도 아니니까.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그나마 어머니 대접을 했던 거였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한테도 그러다니. 나는 좀 놀랐어. 그래도 아버님 계실 때는 살뜰하게 챙기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나? 결혼할 때는 귀한 아들이라고 엄청 아끼셨잖아. 나중에 아버님 나이도 많이 드시고 건강도 안 좋아지셔서 간호하시느라 힘드셔가지고 좀 소홀하시긴 했지만, 그럴 때 제외하고는 어머님 도련님 잘 돌보고 계신 거 아니었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아휴, 그것도 다 다른 사람들 볼 때만 그런 거고 아마 그냥 방치했을 거야. 그나마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땐 잘해준 거지. 어쨌든 난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거 사실 반갑지 않아. 근데 저렇게 둘 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일단 여행 가셨으니 당분간만 여기서 지내라고 해. 그래, 여보. 어머님 여행 다녀오시면 내가 보낼게. 어머님도 갑자기 아버님 돌아가셔서 마음이 좋지 않으신 거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도련님 잘 돌보시겠지. 일단 당분간은 우리 집에 있으면서 지내야 할 것 같아. 그렇지만 저희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머님은 도련님을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간 도련님이 저희에게 급하게 전화를 줬던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맹장이 터져서 집에서 구르고 있었던 와중에도 어머님은 약만 먹으라며 애를 놓고 나가버리셨더라고요. 겨우겨우 보호자로 남편이 가보게 되었고, 그 계기로 남편은 도련님을 집으로 데리고 오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시몬은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 그러라고 선뜻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 후로 10여 년을 저희와 함께 살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할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더라고요. 도련님이 올 때쯤 저희는 아이를 갖고자 노력하다가 포기를 하려던 찰나였어요. 남편이나 저나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우울한 일이었는데 도련님이 저희 집으로 오고 나서는
뭔가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까지 함께 했습니다. 도련님은 자라면서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컸어요. 성인이 되고서도 학교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고 어느덧 결혼할 사람이 있다면서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예요. 다른 사람보다 꼭 형수님께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가희야, 내가 전부터 많이 말했지? 이분이 형수님이셔. 나에겐 형수님이 엄마나 다름없어. 형수님, 제 여자친구예요. 저랑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전부터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결혼 결심하고 소개를 하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동현 씨랑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이가희라고 해요. 동현 씨가 형수님을 꼭 먼저 만나봐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동현 씨한테 형수님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도련님 어릴 적부터 키워주신 분이라고 해서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집에서도 동현 씨가 너무 의젓하고 그래서 항상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 같다고 칭찬했거든요. 아, 반가워요. 우리 도련님이 꼭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오늘 소개해주러 온다고 하길래 제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참하고 예쁘신 분이 오셔서 놀랐네요. 잘 부탁해요. 저야 그냥 같이 살았던 가족일 뿐이에요. 다른 것보다 도련님이 정말 잘 자라셨죠.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동현 씨가 항상 형수님 칭찬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보다 더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라면서 많이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까? 부풀어서 말하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형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은 항상 똑같았어요. 그래서 더 뵙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본받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유, 저야 그냥 가족이니까 잘 지낸 것뿐이에요. 제가 시집 올 때 도련님이 진짜 어렸거든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봐서 그런지 이제는 친동생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도련님 잘 부탁해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껏 말썽 한번 부리지 않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것보다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동서를 봤을 때 저는 단박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도련님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시모가 회방을 놓기 시작했죠.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시모는 갑자기 도련님과 동서에게 과도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에 하나부터 열까지 시모는 간섭을 하고 심지어 합가를 요구하는 통에 도련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형수님, 저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실 결혼할 때 크게 신경 쓸 건 없겠다 싶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네요. 지금껏 저한테 관심이 없어서 결혼할 때도 별로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한테 연락해서 무리한 요구도 했더라고요. 한 번도 같이 살자고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합가 요구도 하고 있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어머님은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야? 동서는 뭐라고 안 해요? 동서도 진짜 힘들겠네. 그게 며느리는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 도련님이
중간에서 단호하게 잘라야 해요. 도련님은 엄마지만 동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솔직히 도련님 아니었으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냉정하게 잘 잘라야 해요. 아, 저도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엄마가 형수님한테 뭐라고 하진 않을까 걱정이에요. 안 그래도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니까 형수님이 그러라고 시켰냐면서 엄청 화내시는데 제가 진짜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여자친구랑 집에 들렀을 때 아마 밥 먹으면서 형수님 말했던 게 화근인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아요. 상관없으니까 도련님은 동서를 지켜요. 아무래도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머님 생각이고 도련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 꼭 말해줘야 해요. 그리고 단호하게 잘 끊어내야 하는 거 알죠?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서 허둥지둥하면 나중에는 더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내 신경은 안 써도 되니 동서 생각만 해요. 시모는 동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확인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동서와 도련님은 단호하게 끊어냈고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했어요. 얘, 너 도대체 우리 동현이 어떻게 구워 삶은 거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엄만데 여자친구도 너한테 먼저 보여줬다며? 그게 웬 말이야? 나 진짜 너무 서운했어. 네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니? 아무리 그래도 멀쩡히 살아있는 엄마보다 먼저라니. 너무한 거 아니니? 난 너무 서운해서 말하는 건데 동현이고 며느리고 아무도 내 말 들어주지도 않는다.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식사 자리에 갖게 됐고 그래서 마주하게 된 거고요. 저한테 먼저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자꾸 그렇게 도련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더 불편해 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은 서운한 마음에 그러실 수 있지만 솔직히 다른 사람이 어머님한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불편하시잖아요. 아니, 내가 뭘 그랬다고 그래? 엄마는 안 돼. 너한테 쪼르르 가서 이르디? 참, 걔도 뭐 하는 거야? 너도 혹시 나 무시하니? 니네 집에서 동현이 잠깐 컸다고 네가 엄마 노릇 하려는 거야? 아니, 안 그래도 너한테 묻고 싶었다. 너는 애도 안 갖고 왜 우리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키운 건데? 내가 낳고 어느 정도 키워놓으니 네가 데리고 가서 아들 시키려고 그랬어? 어머님,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도련님을 너무 안 돌봐서 저희 집으로 온 거잖아요. 어머님 그때 매일매일 밖에만 계시느라 도련님 밥도 한 번 안 챙겨주시고 매일매일 라면 먹게 놔두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무슨 제가 엄마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하세요. 어머님 그렇게 말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네가 왜 우리 아들 결혼에 참견하는 거니? 너는 이 결혼에 가타부탈 위치가 아니잖아. 근데 나보고 이러지 말라 저러지 말라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건데? 어쨌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는 신경 쓰지 마. 시모는 도련님과 동서의 입에서 제 얘기가 나오는 것조차 싫어했죠. 그렇지만 도련님과 동서의 냉정한 태도에 시모는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우던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후 결혼을 하고 난 뒤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는 듯 했죠.
동서는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했어요. 저는 동서의 임신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지만 오히려 동서는 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동서, 아우, 너무 축하해. 임신했다며? 정말 정말 축하해. 지금 완전 극초기야? 입덧은 없어? 입덧하면 진짜 힘들다고 많이 들었는데 먹고 싶은 음식은 없어? 내가 동서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줄게. 아니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동서 푹 쉬어야 돼. 집안일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푹 쉬어.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집안일도 해줄게. 아우, 웬일이야 진짜. 너무 축하해. 형님, 죄송해요. 형님께는 임신 소식 되도록이면 천천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저 남편한테 들었어요. 형님이 아이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다고. 죄송해요. 형님에게 이 소식이 상처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에이, 괜찮아. 우리는 이제 마음 접었어. 그리고 이렇게 기쁜 날 동서가 왜 눈치를 봐? 동서가 미안해할 것도 없고 내 눈치 볼 필요도 없어. 도련님이 동서 임신했다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전화 왔거든. 내가 진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이 다 났어. 정말 축하해. 동서한테 아기 천사가 이렇게 딱 오다니 내가 정말 너무 기쁘고 기분이 좋아. 형님,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형님한테 고맙단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형님께서 제 몸 생각해가지고 남편 통해서 영양제도 매번 보내주시고 반찬도 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사실 저 몸이 안 좋아서 임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는데 형님께서 저 너무 잘 챙겨주셔서 그 덕에 저 몸도 마음도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 덕에 임신하게 된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동서랑 도련님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서 아기 천사가 찾아온 거야. 다 동서랑 도련님이 잘 산 덕분이지. 결혼하고 빨리 아이 갖고 싶었다며. 도련님도 동서 몸이 약해서 걱정 많았거든.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지? 힘들면 언제든지 도움 요청하고 이제는 더 조심해야 되겠다. 임신을 하고 난 후에도 시모는 여러 번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지만 저와 도련님은 적극적으로 시모를 막았어요. 동서는 별다른 이슈 없이 건강하게 임신 생활을 지냈고 무사히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출산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뒤 처음 아이를 보러 갔던 날 저는 동서를 위해 전복죽을 만들어서 갔습니다. 근데 도착을 해서 보니 이미 시모가 그 집에 와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 무슨 아이 보러 오는데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거야? 촌스럽게. 요즘은 출산하면 출산 축하금 같은 거 챙겨준다는데 얼마나 챙겼니? 이제 아이 낳으면 돈 들어갈 곳이 세고 셌는데 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안 그래도 며느리랑 얘기하면서 아이 같이 봐줄까 했는데 내가 이 집 들어와가지고 같이 보면 더 좋지 않겠니? 아, 이거 전복죽이에요. 동서가 모유수유 한다고 해가지고 건강식으로 먹어야 할 것 같아서 미리 만들어서 왔어요. 동서, 식기 전에 조금 먹어볼래? 간이 맞는지 모르겠어. 아침에 수산시장 가서 싱싱한 전복 있어서 사왔는데 동서 먹을 수 있으면 조금 먹을래? 형님, 제가 전복죽 먹고 싶어 한 거 어떻게 아셨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저 며칠 전부터
전복죽 먹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모유수유하면서 계속 허기지고 힘들었는데 형님 만들어 오신 죽 먹으면 되겠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형님이 이것저것 간식 챙겨줬다면서 매일매일 가지고 와서 전화 드리려고 했거든요. 아이 낳고 집에 오셔도 되는데 저 불편할까봐 이제 오시는 거죠? 형님,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에이, 동서, 그래도 아이 낳아가지고 힘든데. 나까지 와서 있으면 아무리 편해도 신경 쓰이잖아. 그리고 모유수유하면 원래 든든하게 잘 먹어야 돼. 들어보니까 계속 허기진다고 하더라고. 이게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이 가지만 산모가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든든하게 많이 먹어. 그리고 모유수유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동서가 편한 대로 하면 돼. 알았지? 항상 동서 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너 진짜 웃긴다. 애도 못 낳는 칠푼이가 형님 노릇하냐? 웃기지도 않네. 얘, 내가 너한테 매번 말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네가 애 몇이나 낳은 사람인 줄 알겠어. 애도 못 낳으면서 무슨 주워 들은 건 이렇게나 많아? 너 애 안 낳은 거 참 후회되겠다. 어차피 낳고 싶다고 해도 못 낳았던 거지만 이렇게 바삭하게 자라났으면 써먹어야 되는 건데 아유 참 아쉽네. 시모는 저를 향해 비꼬면서 동서를 위해 차린 밥상 앞 수저를 들고선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마침 집으로 들어오던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고선 크게 분노를 해 소리쳤죠. 그리고선 동서 곁에 시모가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이는 포대기를 찢어버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뭔데 우리 아내 몸에 손을 대? 그 손 당장 안 내려? 지금껏 내가 참아준 걸 고마워해. 당신이 뭐라고 이 포대기 함부로 가지고 다녀? 내가 그래도 아내 체면도 있어서 지금껏 참았어. 근데 앞으로는 참으면 안 될 것 같네. 내 아내가 우스워? 당신이란 사람도 시어머니라고 대우를 해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는 그런 대접 추워도 없을 테니 각오해. 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엄마한테 대들고 있어? 너 말 한 번 잘했다. 네가 참아줘? 네가 도대체 뭘 참았다고 그러니? 그리고 이 포대기 네 친모가 너 키울 때 썼던 거잖아. 그거 가지고 온 건데 뭐가 문제야? 네가 뭔데 큰 소리 치냐고. 그래. 당신은 이렇게나 양심 없는 사람이었지. 그 포대기 엄마가 당신한테 준 거잖아. 내가 진짜 사실을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랑 아버지 외도하고 있었다는 거. 엄마 아플 때도 당신 뻔뻔하게 우리 집 와서 있었다는 거. 엄마한테 꼭 결혼한다고 거짓말했던 거. 내가 기억 못할 거라 생각해? 내가 지금도 그때 그 사실 말하지 못했던 거 얼마나 후회가 되는 줄이나 알고 이래? 엄마가 아파서 충격받아 돌아가실까봐 말도 못 해드리고 보내드린 게 내 한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그런 헛소리를 찌꺼려? 그런 거 아니야. 네 엄마랑 내가 친하게 지내긴 했지만 네 아빠랑 만난 건 네 친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야. 그 전에 만난 적 없다고. 내가 무슨 그 전부터 만났다고 그러는 거야? 뻔뻔한 거짓말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모를 줄 알아서 그래? 난 솔직히 동현이도 꼴 보기 싫었어.
우리 엄마 배신한 아빠나 당신이나 다 꼴도 보기 싫었다고. 근데 당신 하는 꼴을 보니 나도 불쌍하지만 쟤는 더 불쌍하더라. 오죽하면 아버지랑 외도 저지른 여자 자식이 더 불쌍해 보였겠어? 양심이 있으면 당신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나랑 내 와이프뿐만 아니라 동현이랑 재수씨 앞에도 나타나지 말라고. 알고 봤더니 시모는 시부와 외도 관계였던 것이었어요. 시부의 직장 동료였던 시모는 남편의 친모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외도를 저질렀었죠. 그러다 친모가 병으로 세상을 뜨자마자 시부와 결혼을 했던 것인데, 시한부를 받았던 친모 앞에서 병문안을 넣은 시모는 결혼을 할 거라며 말했고, 그 사실을 몰랐던 친모는 남편이 어릴 적 사용하던 아기 용품들을 모두 물려줬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혹여나 친모가 충격을 받아 일찍 돌아가실까 두려워 아무 말도 못했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돌아가시게 된 후 남편은 성인이 되어 따로 나와 살았는데 시부 때문에 연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모고 동생이고 모두 다 싫었지만 시모가 자기 자식에게도 방치해 키우는 것을 보고서는 도련님이 불쌍하게 보였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이었고 모두에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도련님은 그 사실을 알고선 남편에게 죄책감을 느꼈던 모양이더라고요. 도련님은 그날 이후 시모와의 연을 모두 끊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도련님과 전화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저기, 사실 내가 동주 친모 사망하기 전부터 네 시아버지랑 만난 게 맞긴 하지만 우리가 만났다고 해서 동주 친모가 더 빨리 눈을 감았던 건 아니야. 그냥 그때 당시에 심한 병이었을 뿐이었어. 그래도 난 동주한테만큼은 잘해주려고 노력했어. 동주는 그렇다 하더라도 동현이는 내 자식 아니니. 아무리 전화를 해봐도 받지도 않고 피하니 어쩌면 좋니? 죄송하지만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네요. 솔직히 동현 도련님은 어머님이랑 더 이상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어머님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동현이한테 소홀하게 한 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땐 다 동주 눈치 보느라고 바빴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동현이 내팽개치고 살았던 건 아니야. 난 동현이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고. 네가 아이 낳아봤으면 알았겠지만 아무래도 동주나 너나 아이가 없으니까 내 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오죽하면 아이도 없는 저희가 너무하다고 말을 했겠어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핏줄도 외면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 반성하기 전까진 아무래도 자식 만나보긴 힘들 것 같네요. 시모는 끝까지 자신은 떳떳하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도련님은 냉정하게 시모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 번 시모는 절 찾아오기도 하고 연락도 해봤지만 도련님은 받지 않는 듯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은 억울하다면서 한탄했지만 사실 그 주변 사람들도 시모가 상간녀였다는 것,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에 점점 시모를 피했다고 해요. 그렇게 시모의 말년은 매우 외로워지게 되었죠. 그러다 시모는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았는데요. 워낙 진행 속도가 빨라서
어떤 조치도 받아보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억울해 하셨던 시모는 결국 눈을 감는 날 미안하다는 말만 전하셨죠. 도련님과 동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오손도손 잘 살고 있고 저와 남편 또한 금실 좋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다 같이 정말 가족처럼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반대로 자식 때문에 피눈물까지 쏟아버린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백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는 통보를 받게 됐을 땐 아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0년을 묵묵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알아야 했던 저는 집으로 직접 불렀어요. 전화 통화로는 말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한 뒤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때 당시 며느리가 임신을 했던 상태라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이 많은데 무슨 생각으로 일을 그만뒀는지 물어봤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한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자기 삶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다른 일을 해보려고 그만뒀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10년 동안 한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도 적지 않게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들은 더 이상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닌 사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당히 불안했던 건 사업에 대한 경험도 없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최대한 침착하게 설득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끼어들더니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게 만든 건 며느리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머님, 이 사람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남 밑에서 월급 받아가며 일할 순 없잖아요. 저희가 생각 없이 일을 그만뒀겠어요? 당연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 보고 일을 그만두라고 한 거죠. 사업 구상은 진작에 끝났고 앞으로 사장 소리 들으면서 돈 쓸 일만 남았어요. 저희가 알아본 곳이 대박 자리라니까요. 살짝 모자라는 돈은 어머님이 지원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이 사람 이미 사직서 냈고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니? 내가 봤을 땐 너희들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린 것 같은데 나보고 도와달라고 말만 하면 돈이 나오는 줄 알아? 아유,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믿고 지원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이 한 직장에서 꾸준하게 10년을 일해왔으면 그만큼 다른 일도 끈기 있게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번에 집 사는데 돈을 다 써버려서 여유가 많이 없는데 엄마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잖아요. 아버지 떠나시고 나서 그 재산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저희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잘 되면 엄마한테 빌린 돈 다시 갚을게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모른 척 갈 건 아니죠? 어머머머, 이가 진짜? 갚는다는 얘긴 왜 해? 엄마가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주는 돈인데 당연히 갚지 않아도 되지. 내 자식이 나중에 사업한다고 손 내밀면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통장 건네줬을 거야. 어머님도 당신이 잘 되길 바라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주실 거라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 묵혀둬봤자 국 끓여 먹을 수도 없잖아요. 저희가 봐둔 상가가 있거든요. 그곳에다가 카페 하나 차릴 수 있게 돈 좀 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게요.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지금 다니던 회사 그냥 계속 다니고 싶었어? 아니면 며느리 말처럼 더 이상 그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 회사에 오래 다녀봤죠.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월급쟁이로 그만 살고 싶어서 그만뒀어요. 저도 그동안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뒤에서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용기를 줘서 사직서 내고 나올 수 있었어요. 저 아직 젊잖아요. 충분히 다른 일 알아볼 수 있고 저도 사장 소리 듣고 싶어요. 사업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옆에서 지켜봐 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 엄마는 네가 갑자기 내린 결정이 많이 불안하다. 제가 선뜻 돈을 주지 않으려 하자 좋게 설명을 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가 보였는지 조급한 말투로 명확한 답을 주길 원하길래 어쩔 수 없이 도와주기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알아보게 된 상가에 카페를 차릴 수 있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줬어요. 둘 다 열심히 하겠다고 들뜬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카페가 잘 되길 저도 간절히 바라며 성공적인 출발이 될 수 있게 옆에서 응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잘 될 것 같았던 기대와 다르게 처음엔 손님들이 좀 몰리는 것 같더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카페엔 파리만 날리는 시간들이 길어지자 결국 우려가 현실로 되어 버렸습니다. 말로는 엄청 열심히 하고 잘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막상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는데 밥상을 차려줘도 먹지 못하는 모습에 기분이 좋지 않았네요. 결국 버티고 버티다가 예상했던 대로 카페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폐업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저에게 다시 한번 또 찾아와 손을 내밀었어요. 당연히 거절을 했고 이 문제로 아들과 언성을 높이게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네요. 아, 제 말이 맞다니까요. 상가 위치가 너무 안 좋았었고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던 사업이라 너무 몰라서 폐업 처리가 된 거지. 다음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 지식이 너무 없어서 원하는 방향대로 가진 않았지만 다음번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위치 선정해서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해보려고요. 카페를 차리기 적합한 부지를 몇 군데 봐뒀거든요. 어머님도 이번에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폐업을 하게 된 건 자리 탓이 아니라 영업을 하는 데 있어 태도가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봤니?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우선시되어야 하는 문제가 뭐야? 친절인데 너희들 행동은 어땠니?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죽치고 앉아 있는다며 손님을 내쫓질 않나? 손님이 원하는 커피를 시키려 해도 비싼 음료를 주문하게끔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어느 누가 그런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사 먹겠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기본적인 것부터가 잘못됐는데 상가 위치나 따지고 있으니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너희들은 아직 사업할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니까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님, 그건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가게 월세도 내야 하는데 꼭 커피 한 잔 시키고 몇 시간 동안 죽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리고 카페에 오는 손님들마다 아메리카노만 시키면 어떻게 가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추천을 해준 것 뿐이라고요. 엄마 말뜻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니? 그런 걸로 뭐라고 그런 거야? 너희들 태도가 문제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 손님들한테 웃으면서 대화하면 좀 좋아. 장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웃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삭이라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숨쉬기에도 버거운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라는 게 그래서 힘든 거다. 남의 돈 벌어먹는 게 쉬운 줄 알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면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부자게? 나는 지원해줄 생각 없다. 다시 한번 사업을 하고 싶으면 기본부터 가서 배우고 와라. 그리고 확실하게 모든 게 준비됐을 때 너희 스스로 대출을 받던 알아서 해결해. 엄마는 더 이상 지원 못 해준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저보고 다시 남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요? 이미 사장 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남 밑에선 절대 못 한다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몇 번의 실패 끝에 정상에 올라설 수 있는 거라고요. 무작정 안 된다고 하지만 말고 한 번 더 기회 좀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100배, 1000배 간절했고 성공을 위해 쉬지 않고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들이야. 너희들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른데 다시 시작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알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되니까 그만들 돌아가라. 원하는 내 대답은 여기까지다. 아들 내외는 제가 다시 한번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지 당연시하게 요구하고 있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자 거품을 물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며 도와달라고 강요를 하길래 더는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들은 곧 태어날 손주도 생각해야 하지 않냐면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거냐고 방문을 강하게 두드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방문을 두드리던 아들은 제가 고집을 꺾지 않으려 하자 결국 집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저도 아들이 사업에 실패를 했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실패하는 족족 금전적으로 도와준다면 나중엔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또 요구하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아들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쌓일 때까지는 금전적인 지원은 절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고 며느리는 중간에 출산까지 하게 되면서 정신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네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저도 출산한 며느리를 위해 몸조리에 신경을 써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해줬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항상 불만이 가득했고 서운한 마음을 표출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다른 집안들은 아들 손자 낳아주면 원하는 건 다 해준다는데 어머님은 저 몸조리 해주시는 거 외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이가 지금 힘들게 남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하실 건데요. 저는 충분히 배울 만큼 배웠고 이제는 잘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이도 태어나서 책임감도 많아졌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카페 차리겠다고 남 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매장을 차리겠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아직 멀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할 테니까 너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애나 잘 봐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도 둘이 입에 풀 칠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힘들고 고생해봐야 마지막 기회는 놓치지 않을 거 아니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남기고 가신 재산 평생 먹고 살 정도로 많다면서요. 그럼 한 번 정도는 더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펑펑 쓰면 그 돈이 바닥은 안 나니? 돈을 쓸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지. 재산이 많다고 생각 없이 썼다간 결국 길거리에 나앉는 건 순식간이다. 로또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결국 예전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뉴스에서 못 봤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언젠간 바닥을 보인다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두 번의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위해 기초부터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건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얼굴 볼 때마다 불만투성해 시애미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며느리와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면서 쉬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떠나기 전에 사업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했었고 저희 가족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안정적인 삶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항상 뒤에서 지켜보던 아들도 나중에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엔 믿고 도와줬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사업을 운영하는 태도를 보고 알 수가 있었어요. 당연히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제가 원망스러워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엔 제 맘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저 또한 이런 상황들이 힘들어도 힘든 시간들 참아내가며 때가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네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들 내외는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위치에서 묵묵히 일해오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도 그런 모습을 지켜봐오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렸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질을 조금씩 갖춰 나가는 것 같아 아들의 사업을 도와주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일이라는 게 배워도 끝이 없고 시간이 지나도 태도를 고쳐먹지 않으면 그 사업은 망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오랜 시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 내외와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사업에 대한 규모가 상당했어요. 뭐라고? 아니, 상가 하나 임대해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카페 하나를 네가 올리겠다고?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모르니?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일반 카페로 운영해선 돈 못 번다니까요. 그만큼 저희도 투자를 해야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저도 그때 한번 실패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해왔고 두 번은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설명드린 부지에 카페 건물 올리면 멀리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거고 그 지역의 관광상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좋은 위치예요. 투자할 돈이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엄마한테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두 번의 실패는 절대로 없을 거예요. 요즘 트렌드가 공원처럼 꾸며놓던가 아니면 카페 건물을 올릴 때 여성들이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게 실내를 이쁘게 꾸며놔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만드는 게 요즘 카페 운영 방식이에요.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어요.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저희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만 저희 부모님 버는 돈보다 빚 때문에 갚아야 되는 돈이 훨씬 많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엄마, 이제 이 집도 그만 처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버지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살 필요 없잖아요. 혼자 살 수 있는 적당한 집으로 이사하고 이 집은 이제 처분하세요. 제가 알아본 카페 부지가 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거 매입해서 카페 올리고 이것저것 장비까지 구매해서 직원들 뽑으면 수십억은 들 테니 여유 자금이 많은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집도 처분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줄 거죠? 제 생각과 아들 내외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저는 상가 임대 하나 받아서
다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아들 내외는 이미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예전과 다르게 본인이 직접 조사해온 카페들을 보여주면서 매출이 얼마 정도 되고 하루에 몰리는 손님 또한 상당하다는 걸 계속해서 어필을 했어요. 엄마인 저로서 아들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고민하고 아들 내외의 설득 끝에 결국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자식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꿈을 펼치도록 엄마인 제가 아들을 위해서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 재산과 집을 팔아 500평 규모의 카페를 차려주게 되었고 온 가족의 인생이 걸려있을 정도로 저희 가족에겐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잘못되면 다들 길거리에 앉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였죠. 그렇게 아들이 머릿속에 그려놓은 카페를 만들어 가게 되었고 오픈 결과 처음에는 많은 손님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미어 터졌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잠깐 반짝이고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불안했던 마음과 다르게 카페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가고 있었고 직원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제가 아이를 돌봐줘야 하는 상황까지 생겼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 대신 집에서 육아를 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지금 카페는 정신없이 바빠 죽겠는데 집에만 계실 거예요? 애 보는 건 카페 와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애 들쳐매고 카페로 서둘러 와주세요. 아니, 카페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서 애를 어떻게 돌보니? 괜히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지금 내가 한가한 줄 알아? 너희들 카페 운영하는 게 바쁘다 보니까 집안일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어서 밀린 집안일까지 내가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집에서 내가 노는 걸로 보여? 일손이 모자라면 직원을 뽑아야지. 지금 당장 뽑을 순 없잖아요. 며칠 내로 직원 몇 명 더 충원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카페로 나와주세요. 애도 집에만 있는 것보단 바깥바람 쐬는 게 좋죠. 아들 내외는 카페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집안일은 아예 손을 놓고 있었어요. 거기에다 애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제가 도와줄 수밖에 없었죠. 사돈댁은 워낙 멀리 계셔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제 손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워낙 급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하던 일 멈추고 애를 들쳐맨 뒤 택시 타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손님들이 많던지 500평이나 되는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손님들 틈 사이를 비집고 카운터로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저에게 행주를 던지더라고요. 그리곤 지저분해진 테이블 좀 닦으라고 시켰는데 오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었지만 워낙 바빠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그렇게 애를 들쳐맨 뒤 땀 흘리며 더러워진 테이블을 닦았고 허리가 아파서 잠깐 숨 좀 돌리고 있었는데 목이 타서 며느리한테 음료 한 잔만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하던 며느리의 입에서 막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테이블 다 닦았어요? 제대로 닦은 거 맞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물은 가져왔어야죠. 많이 바쁜 거 알면서 하필 지금 음료를 달라고 해야 돼요? 아, 바쁘니까 저기 정수기 있으니까 물이나 좀 드세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빵 쪼가리 같은 거 손님들 발에 묻잖아요. 테이블만 닦으라고 했다고 하나만 한 거예요? 딱 봐서 지저분해 보이는 거 있으면 알아서 좀 치우셔야죠. 재수없게 어딜 기어 들어와서 음료를 달라고 그래? 애 지금 울고 있잖아요. 나가서 애 좀 달래요. 당신이 우리 엄마 불렀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방해만 된다고 했잖아. 한창 바쁜 시간대 초치지 말고 눈치껏 좀 행동하세요. 저희 바쁜 거 안 보여요? 너희들 지금 나한테 방금 뭐라고 그랬니? 내가 집까지 팔아서 500평 카페 차려줬더니 음료 하나 먹겠다는 말이 그렇게 재수없게 들렸어? 내가 여기 지금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나도 집안일에 애까지 보는데도 네가 불러서 어쩔 수 없이 하던 일 멈추고 왔으면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 장사집 와서 초친다고? 재수없다고? 너희들이 요즘 카페가 잘 되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오늘 장사 말아먹고 싶지 않으면 방금 한 말 당장 수습해라. 아니,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바쁘게 주문받는 거 안 보여요? 이런 상황에 음료 달라고 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엄마가 잘못했으면서 왜 우리한테 탓을 돌리는 건데요? 장사 초치는 행동 한 거 맞잖아요. 카페 하나 차려준 거 가지고 엄청 생색냈네. 음료 하나 주문 넣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였니? 내 전재산을 털어서 카페 차리게 해줬고 허리도 안 좋은데 애 들쳐매고 땀 흘리면서 100개 가까이 되는 테이블 전부 다 닦았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 너희들 지금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카페 아직 너희들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 몰라? 아니 뭔 소리예요? 이 카페 저희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걸리적거리니까 그만 방해하고 할 일 끝났으면 밖에서 애나 봐요. 제가 필요하면 다시 전화할 테니까 동네 한 바퀴 돌고 계세요. 놓친 애들 보면 꼭 저렇게 눈치가 없어. 당신도 그동안 어머님이랑 살면서 정말 답답했겠다. 내가 당신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카페 아직 우리 명의가 아니야. 엄마가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히면 그때 넘겨주기로 했었어. 뭐라고? 아니, 나한테는 명의 이전 다 받았다고 했잖아. 아니, 그런 중요한 말을 왜 지금에서야 하는 건데? 나는 지금까지 이 카페가 우리 명의로 되어 있는 줄 알았잖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내 명의로 되는 건 당연하니까 굳이 명의 이전은 나중에 될 거라는 말을 했다가 얼굴 붉히게 되는 일 생길까봐 일단 카페부터 차려야 할 것 같아. 엄마의 말대로 명의 이전은 나중에 받고 카페 건물만 올리게 된 거야. 나도 바쁘니까 깜빡하고 있었는데 일단 상황 수습부터 해야 되겠는데? 개념 없는 며느리의 막말에 저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뒤늦게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말에 사색이 된 얼굴로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상황을 뒤집기에는 며느리와 아들의 행동이 실망스러웠고 받아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사태가 커지게 되자 며느리는 불안했는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던 저는 아들네를 카페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한창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밖으로 내쳐지게 되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아들네는 당황해선 저와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카페가 좀 잘 된다고 저를 무시했던 그런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질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카페의 명의가 이전되는 순간 며느리와 아들은 저를 내쳐버릴 것 같아 카페는 제 소유로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들 내외는 카페에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직원들을 고용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카페는 입소문이 나서 점점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들 내외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일절 도와주지 않고 금전적인 도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은 일단 먹고 살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자리가 아들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사돈댁에서도 전화가 왔지만 제가 며느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제가 카페를 잡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 내외는 분명 자기 잘못에 대한 후회보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에 분노만 한가득 차올랐을 것 같습니다. 더는 믿고 싶지도 않고 남은 인생 그냥 저 혼자 속 편하게 누리면서 살까 생각 중입니다. 다른 노년분들도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동안 제가 받았던 아픔을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면서 슬퍼하는 저를 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되었네요.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제 품 안에 들어왔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다는 기쁜 소식을 새 형님들만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새 형님들은 전부 다 딸을 낳았지만 저만 시댁 집안에서 첫 아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시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전부 저에게로 돌아와서 그런지 새 형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안 좋은 시선으로 질투를 하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죠. 형님들은 저도 딸을 낳아야 집안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며 아들 낳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도 형님들의 어이없는 태도에 당황스럽기도 했었지만 애써 웃어넘기긴 했지만 성별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형님들은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어요. 성별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새 형님들은 시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제 아들에게만 쏟아지는 게 싫다며 대놓고 아들을 낳은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 봐서 시부모님 관심 한 번에 받으니까 기분 좋은가 봐. 덕분에 우리 딸들은 아주 찬밥 신세가 됐는데 지금 웃음이 나오니? 모두가 서로 웃을 수 있으려면 무조건 딸을 봐야 한다고 했는데 막내 동서가 아들을 봤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거야. 어쩌겠어. 본인이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덕분에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거라고. 형님, 아이 성별을 제가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손주들 다 좋아해 주시는데 그건 오해라고 생각해요. 오해? 누가 봐도 시부모님이 아들 손자만 신경 써주고 있으니 동서는 상관없겠지. 어차피 아들 봐봤자 직접적인 영향권은 우리한테 있으니 이 시간도 오래가지 못할 거야. 동서는 앞으로 고생 꽤나 하겠어. 우리 눈밖에 났으니. 시부모님께 아들 손자 안겨드렸다고 앞으로 동서가 집안 실권을 꽉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너희들 지금 몸조리하고 있는 막내한테 둘러싸여서는 뭐하는 짓들이야? 막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니? 괜히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고 얼굴 봤으면 이제 그만들 돌아가라. 막내가 출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시부모님께서 잠시 외출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면서 점점 심각해질 것만 같았던 상황은 다행히 마무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새형님들은 산후조리실에서 나갈 때까지 저에게 안 좋은 시선을 끝까지 보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저를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는지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며 딸만 줄줄이 낳아서
괜히 질투나서 그런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이 불편한 건 여전했어요. 출산 전에는 분명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새 형님들과의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 나중에 시댁 모임이 있을 때 형님들이 서운하게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풀어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몸도 추스르고 거의 회복이 다 되어갈 때쯤 시부모님께서 아들 손자가 보고 싶다며 맛있는 음식 준비해 놓을 테니 얼굴 한번 보자고 하시길래 이번이 좋은 기회일 것 같아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서 그런지 새 형님들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는지 시부모님만 계시길래 제 아들을 품에 넘겨드린 뒤 형님들은 언제 오냐고 여쭤봤어요. 보통 모임이 있을 때 다들 서둘러서 시댁에 오는데 그날따라 상차림이 거의 다 끝이 났는데도 시댁에 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걔들 오늘 안 온단다. 음식 다 준비해놨는데 병원에 환자들이 많아서 시간을 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어쩌겠니? 일이 우선이니 나중에 얼굴 보자고 했지. 어제는 올 수 있다고 하더니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 와서는 오지 못한다길래 나도 당황스러웠었다. 저녁에 시간 되면 그때라도 온다고 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상 다 차려놨으니 밥부터 먹자. 걔들 안 봐도 뻔하지. 막내가 아들 낳았으니 배 아파서 안 오는 거잖아. 괜히 싫은 소리 듣는 것보다 오지 않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좋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시간 보내도록 하자고. 서로 얼굴 붉혀봤자 내 손자한테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줄 거 아니야? 여지껏 우리가 아들, 딸 안 가리고 손녀들을 얼마나 이뻐했는데 이런 것 가지고 토라지면 되겠어?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의사인 며느리들이 참 잘하는 짓이다. 밥 다 식겠다. 어서 들거라. 아들, 뭐하고 있어? 빨리 오지 않고. 그녀한테 전화가 와서요. 오늘 저녁에도 못 올 것 같다네요. 아무래도 병원 일이 다들 바쁜가 봐요. 이럴 때는 의사보다 너처럼 사업하는 게 속 편하다니까. 쉴 땐 쉴 수 있고 사장이니 누가 뭐라 하겠어? 저번 산후조리실에서 새 형님들이 저에게 함부로 대했던 행동들을 보고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그날만큼은 형님 내외 식구들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댁에 있는 동안 시부모님께서 손자를 돌봐주시는 덕분에 마음 편히 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날이 어두워지자 시모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주방으로 들어가셨고 시부와 남편은 서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도중 밖에서 차량 라이트 불빛이 거실을 향해 비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 심장 박동수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현관문을 열며 새 형님 네 분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네요. 뭘 그리 놀라고 그래? 우리가 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 거지. 아예 안 온다고 하진 않았는데. 마음 편히 쉬고 있었나 봐. 형님 오셨어요? 지금 수유 중이라 일어나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님은 저녁 준비하신다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동서가 벌써부터 개념을 상실했네. 나 때는 수유하더라도 큰형님 오면 아이 안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렸는데. 그럴 수도 있지. 재수 씨가 아들을 낳았잖아. 그거 하나로 이미 끝난 거 아닌가? 당신도 부러우면 아들 낳던가.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이 가지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아들이라는 확신도 없잖아. 어머님, 저희 왔어요. 못 온다고 그러더니 어떻게들 시간이 났나 봐. 같이 병원 생활하니까 시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지. 배고플 텐데 가지고 온 짐들 대충 정리하고
들어와서 저녁부터 먹도록 하자. 이 양반은 애들 왔는데 서재에서 왜 안 나오는 거야? 시모가 서재를 향해 새형님 네가 왔다는 말에 시부와 남편이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부는 굳어진 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도 어느 정도 수유가 끝난 상태라 아이를 눕히고 남편 옆에 착석한 뒤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데 저 빼고 모두 술을 곁들이면서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셋째 형님이 갑자기 시부에게 불만을 터뜨리면서 아슬아슬했던 집안 분위기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막내 동서가 아들 손자 안겨드려서 기분 좋으신 건 알겠는데요. 저희가 손녀 안겨드릴 때와는 너무 다르게 감정 표현을 하시니까 솔직히 많이 서운한 건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서운하게 했다고? 그저 막내가 아들 낳아서 자격지심 느끼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손녀들 봐오면서 싫은 내색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다. 너희들이 아들 안겨주겠다며 큰소리 쳤다가 전부 다 딸만 줄줄이 낳아서 괜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내가 아들 보니까 배 아파서 괜히 심술 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너희들 이러려고 내 집에 온 거야? 술 한 잔 걸치더니 눈에 뵈는 게 없지?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돌아가. 아버님, 왜 저희한테 소리를 지르세요? 그대로 느꼈던 걸 솔직하게 얘기한 것 뿐인데 서운했던 감정들 얘기도 못하나요? 그만들 좀 해라. 오래간만에 모여서 한 끼 하는 건데도 이렇게 얼굴 붉혀서 해야 되겠니? 서로 좋게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한 게 한이 돼서 그런 건데 그냥 좀 받아들여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불화가 전부 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고 식사 자리가 너무 불편하게만 느껴졌어요. 남편은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자 저를 아이가 있는 방으로 데려갔어요. 방 안에 있던 저는 밖에서 들리는 시부모님과 형님 네들이 싸우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고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에 시부가 형님 네들을 전부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큰 아주버님은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며 2번 다시 오지 않겠다는 말을 꺼내고야 말았네요. 거실이 조용해지면서 방문을 열고 나와보니 시부모님의 표정은 상당히 좋지 않았고 남편도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 하나 낳았다고 집안이 이렇게까지 발칵 뒤집힐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킬지 몰랐었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시부와 형님들과 좋은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었다고 몇 번 들은 적은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중간에 끼어서 갈등을 더 크게 만든 것 같아 마음이 좋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그날 이후 형님네들은 정말 연락을 끊어버렸고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자 시부모님께서도 감정이 많이 상하셨는지 더 이상 전화도 하지 않으셨어요. 병원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찾아가지는 않으셨고 저희 부부에게도 형님네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서 쓸데없이 상처받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저도 어차피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찾아갈 생각은 없었고 저에게도 상처를 줬던 부분들이 생각나 시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지만 서로의 감정은 1년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결국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되었네요. 안타깝게도 시모의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몇 년간 남편이 큰 아주버님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아주버님에게 연락을 취해봤었지만 만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었는데 건강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가 되자 그제서야 병실에 전부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형님네가 일하는 병원에는 입원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다른 병원을 알아보셨어요. 쓸데없이 얼굴 붉히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내린 결정이었지만 시모의 건강만 살핀다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끝까지 버티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형님들과 8년 만에 얼굴을 마주했을 때 기분은 상당히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참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8년이 지났어도 형님들은 조금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저에게 말을 붙이는데 그걸 본 큰형님이 충격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8살이나 됐으면서 또래보다 말이 상당히 늦은 편이네? 애들마다 크는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말문이 늦게 터질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내가 봤을 때 외가 쪽 피를 물려받았나 보네. 동서 외가 쪽이 저항력이라고 하지 않았었나?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 당연히 자식들도 출줄이 그 영향을 받았겠지, 안 그래?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는 건가 봐. 어머님, 언제까지 누워만 계실 거예요? 기운 내셔서 털고 일어나셔야죠.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상황을 돌려요? 이 사람한테 지금 당장 사과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외가족 피를 물려받았다는 말을 왜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하는 건데요? 형수가 잘못하셔놓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셨나 봐요. 분위기 파악 못하시는 건 여전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동안 연락을 안 했었던 거였어요. 얼굴 보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제가 연락했어요? 먼저 연락해놓고 왜 큰소리 치는 건데요? 어머님 숨 넘어가시는 거 구경하라고 부른 거잖아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렸을 줄 알았는데 너희들은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다. 집안의 장남이라는 놈이 하는 꼴이 집안을 이끌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균열이 가게끔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아버지가 이 사람을 조금만 더 부드럽게 대해주셨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저희도 쌓이고 쌓인 만큼 불만이 커지게 되면서 터뜨린 건데 저희만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데요? 몸이 좋지 않으신 시모를 옆에 두고 시부와 형님 네애들은 또다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고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셋째 형님의 한마디에 병실은 정적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큰형님의 임신 소식이었어요. 시부도 당황했는지 큰형님의 배를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큰 아주머님은 더 크게 시부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말에 시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으셨는데 둘째 형님이 그동안 시부에게 큰형님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지금의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됐냐고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로 시부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큰형님도 덩달아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늦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하게 됐다며 그동안 큰형님의 삶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제 탓이라고 화를 냈어요. 막내 동서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런 고생까지 하지는 않았겠지. 이게 전부 다 동서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이게 왜 또 이 사람 때문이에요? 임신한 것까지 이제는 탓을 돌리는 건가요? 쓸데없는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형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가 아들을 낳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 수 있어요? 형님도 아들을 원했지만 딸을 낳았잖아요. 형님도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걸 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요? 8년이나 지났고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병원에서까지 어머님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희 외가 쪽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아들이 말이 느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하는 건 분명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당장 사과부터 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님이 저희 가족을 욕한 건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동서 되게 흥분한다? 동서가 생각해봐도 또래보다 말이 늦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원래 받아들이기 힘들 때 동서처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거든. 결국 저마저도 이성을 잃어버려 큰형님과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게 되었고 관계 회복은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에 형님네 애들은 돌아갔지만 병실에 남아있는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상상했던 건 그래도 가족이고 시모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서로 잘못한 게 있어도 용서하고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였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오게 되면서 계획했던 대로 풀어나가질 못해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거기에 더해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큰형님의 임신 소식은 저희 모두를 큰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악화가 되어갔지만 의사인 형님네들은 시모가 걱정이 되지도 않는지 더 이상 병실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가족들이 시모가 세상을 떠나야 장례식에 올 것 같다며 지금의 상황들을 답답해하길래 저 또한 이런 관계를 평생 동안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생각한 건 함께 모인 자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형님들을 따로 만나서 속에 있던 안 좋았던 감정들을 전부 다 털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작정 형님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생기게 된 상황이라고 했으니 제가 바로잡을 수 있으면 부딪혀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형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진료 상담실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안내 데스크로 걸어가고 있는데 새 형님이 때마침 어디론가 급하게 걸음을 옮기길래 저도 그 뒤를 따라가던 도중 이상한 한마디를 듣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린 채 모든 걸 엿듣고 말았습니다. 숨죽이면서 새 형님들에게 듣게 된 말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일단 급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그때 제 귀로 들었던 새 형님들이 나눴던 대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었어요. 가족 모두를 속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새 형님들이 나누던 대화 속에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단서는 있었지만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일이라 남편에게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얘기해야만 했어요. 한참 동안 듣고 있던 남편도 사색이 된 얼굴로 입을 다물지 못했고 많은 고민에 빠졌는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부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만 될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지만 연세가 있으신 터라 혹시라도 쓰러지실까봐 그게 걱정이 되었던 거죠.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던 남편은 그래도 시부께서 모든 걸 아셔야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전화로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시부의 얼굴을 보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시 병원으로 향했고 시모를 간호해주고 계신 시부께 따로 자리를 만들어 남편이 심각한 상황을 전부 다 설명해 나갔어요. 시부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고 조용히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면서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와 시부는 새 형님 네애들의 일정이 잡혀있는 의료진 세미나 장소로 가게 되었고 새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눈빛을 보이면서 급하게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네요.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온 거야? 할 말이 있으면 전화를 하면 되잖아. 빨리 안 돌아가? 이제 곧 세미나 시작이라고. 형님, 제가 여기를 왜 왔겠어요? 그리고 저 혼자만 온 것도 아니에요. 아버님이랑 남편도 지금 저기에서 걸어오고 계세요. 집안 망신시킬 일 있어?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온 건데? 연건이 있으면 연락할 방법은 많잖아. 내가 쓸데없이 여기까지 왔겠니?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다. 내 아들들은 전부 어디 간 거야? 아버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전화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왜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시는 거죠? 너는 임마 아버지가 여기 오겠다고 해도 무조건 뜯어 말렸어야지. 너까지 뭐하러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경비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미련한 놈. 너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니? 지금 네 옆에 있는 그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애일 것 같아? 아버지, 대낮부터 술 드셨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제 아이죠. 제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아주버님, 큰형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주버님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그동안 아주버님이 친딸로 생각하며 애지중지 키웠던 애들도 아주버님 친딸이 아니라고요. 그걸 저희만 빼고 전부 다 비밀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형님들도 그렇고 둘째, 셋째 아주버님들까지 전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제가 꺼낸 한마디에 큰 아주버님 옆에 있던 첫째 형님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진실을 얘기해서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둘째, 셋째 형님네에는 급하게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큰 아주버님이 세미나장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 치면서 첫째 형님을 붙잡고 무슨 말이냐며 상황 설명을 듣고 싶어 했네요. 첫째 형님은 저희가 헛소리한다며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아주버님이 강하게 붙잡고 화를 내기 시작하자 세미나장 주변에 있던 다른 의사분들이 웅성거리면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어버린 아주버님이 형님을 바닥으로 패대기 친 순간 갑자기 의사들 사이를 비집고 넘어진 형님을 부축한 의사가 형님의 몸 상태를 살피면서 부축해 주었네요.
누가 봐도 갑자기 나타난 그 사람이 형님과 불륜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형님이 아주버님과 결혼했을 당시 형님은 아주버님 말고도 병원의 다른 의사와도 감정을 주고받고 있던 상태였어요. 한마디로 저울질을 하다가 아주버님을 택하긴 했지만 약간의 미련이 있었는지 결혼을 했음에도 몰래 만나면서 시간을 보냈었죠. 그러다가 아주버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주버님의 아이인 척 행동하며 지금까지 속이고 있었던 거였네요. 첫째 딸은 다른 사람의 아이였고, 둘째 딸은 아주버님의 아이였지만 그것도 확실치 않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던 아이도 다른 사람의 아이였는데 이 사실을 둘째, 셋째 형님이 최근 일까지 전부 알고 있었으면서 끝까지 숨기고 있었고, 둘째, 셋째 아주버님도 집안의 불화를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눈 감아주다가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만 거였어요. 큰 아주버님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당하게 된 거였죠. 결국 세미나장은 이성을 잃은 큰 아주버님이 난리치면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지금 현재 첫째 형님은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둘째, 셋째 형님 네애들도 시부가 2번 다시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인연을 끊어버린 상태이지만, 문제는 큰 아주버님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 상태입니다. 그동안 자기 딸처럼 생각했던 자식들이 그래도 자기 친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첫째 딸도 그렇고 둘째 딸도 아주버님과 유전자가 불일치로 나와 버렸네요. 전부 다 함께 병원 생활을 했던 동료 의사의 유전자와 일치한다고 판정이 나와 버렸어요. 첫째 형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주버님 아이라며 용서를 빌었지만 그것 또한 거짓말이라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끝까지 속이려 드는 형님의 행동에 아주버님의 충격은 너무 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웠던 자기 딸들이 친딸이 아니라는 현실이 얼마나 힘들지 저도 상상이 가지 않아 더욱더 안타깝기만 하네요. 저에게 온갖 모진말과 상처를 줬던 생형님들은 더 이상 시댁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되었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부는 그래도 당신 아들이라고 큰 아주버님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지만 문제는 그동안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아왔던 아주버님 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형님이 생각이 없는 건지 전부 다 말을 했다고 하네요. 끝까지 정신 나간 모습을 보여주는 형님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애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동물보다 못한 존재인 것 같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지금의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도움 주실 부분들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